저는 김영희 70세의 과부입니다. 제 삶의 중심은 강가 마을에 자리 잡은 낡은 집입니다. 이 집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 둘이 함께 지은 소중한 유산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곳에서 강물을 바라보고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제 추억이 깃든 성지이자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집안에는 남편의 낡은 낚시 도구와 그가 쓴 일기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일기장은 우리 부부의 삶을 기록한 보물입니다. 집은 마을에서도 꽤 유명합니다. 강가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합니다. 낚시터로 유명한 이곳은 제 자부심입니다. 특히 강가 근처라 집값이 꽤 나간다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요즘은 관광객들이 마을로 몰려오면서 누군가는 이 집을 사서 민박이나 카페를 짓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남편의 숨결이 담긴 곳이니까요. 제 아들 승민이는 서울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이의 아내 수연이는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입니다. 수연이는 도시에서 성공한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마을로 내려와 저를 찾아옵니다. 손에는 늘 선물이 들려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 바구니를, 때로는 건강 보조제를 들고 오죠.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따뜻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승민이가 좋은 아내를 만났다고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수연이는 집안일을 돕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집 관리하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청소를 하거나 낡은 가구를 손질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제게 수연이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승민이와 결혼한 지 5년, 그 세월 동안 수연이는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고 늘 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이고 직접 잡은 생선으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수연이의 그 완벽한 미소 뒤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집을 바라보며 이 집 참 좋은 위치에 있네요. 강도 가깝고 공기도 맑고 라고 말할 때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반짝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마치 값을 매기듯 계산하는 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가 밝히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수연이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혹시 팔 생각 있으신가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대요.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팔긴 뭘 팔아. 이건 내 전부야. 남편이랑 같이 지은 거라 소중한 거지. 수연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아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강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저는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이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정장 재킷에 깔끔한 치마, 손에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강이라도 보러 같이 산책 가실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밝았지만 어딘가 조금 더 간절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웃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오랜만에 강 바람 쐬는 것도 좋겠네. 수연이의 제안은 단순한 산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갑자기 산책을 가자고 했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민이가 수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런 며느리를 어디서 구했느냐며 부러워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수연이는 내 가족이고 내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집은 여전히 튼튼했고 남편의 일기장이 안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연이가 차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에요. 가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할게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문득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수연이는 핸들을 잡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강은 햇빛에 반짝였고 저는 잠시나마 평온한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차가 마을을 벗어나 강변 도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하자 수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관한 거예요. 그녀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집? 무슨 얘기?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희 사업도 쉽지 않고 이 집 사실 어머니께서 관리하시기엔 너무 크지 않으신가요? 제가 좋은 투자 기회를 아는데 이 집을 팔면 어머니도 더 편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안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뿌리이자 남편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의 눈빛은 마치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려는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 집은 안 팔아. 내가 몇 번 말했지? 이건 내 전부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민 오빠도 어머니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하던데요. 승민이의 이름이 나오자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수연이가 나를 설득하려고 아들을 끌어들인 걸까? 차는 점점 더 빠르게 강가를 따라 달렸고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의 강변 산책은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수연이의 말투, 그녀의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손에서 느껴진 미세한 떨림은 마치 강물에 떨어진 돌멩이가 만드는 잔물결처럼 내 생각 속에서 퍼져나갔다. 집을 팔라는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았다. 그 뒤로도 수연이는 주말마다 마을로 내려오며 점점 더 자주 그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마치 내게 좋은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관광 사업이 대세예요. 이 집만 잘 활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어머니도 더 편하게 사시고 승민 오빠도 행복해 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조급함이 내 귀를 거슬리게 했다. 나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다. 수연아, 이 집은 내 삶이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점점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마치 잘 만들어진 가면처럼 그녀의 표정은 완벽했지만 눈빛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이 들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했지만 수연이의 눈빛은 도무지 읽을 수 없었다. 그 주말 수연이가 또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이번엔 손에 과일 바구니 대신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 어머니,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네요. 그래도 어머니 뵈러 왔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더 세련되었다.
새 정장 치마에 반짝이는 구두, 손목에는 비싼 팔찌가 반짝였다. 나는 그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수연이는 사업가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었다.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가 이렇게 자주 시골로 내려올 시간이 있을까? 의문이 스쳤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다. 그녀는 내 며느리니까. 승민이가 선택한 사람인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수연아, 오늘은 무슨 일로 왔어? 승민이는 같이 안 왔나? 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물었다. 수연이는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다가왔다. 승민 오빠는 회사에서 바빠서요. 저 혼자 내려왔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억지로 꾸민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좋은 소식? 뭔데? 수연이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큰 투자 기회를 잡았어요. 강변 관광 사업 관련인데 이 집만 있으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여기 계획서 좀 보세요. 그녀는 종이를 펼치며 내 앞에 놓았다. 계획서에는 화려한 민박 조감도와 수익 계산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들여다봤다.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다. 수연아, 내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그냥 집은 안 판다고 했지.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내 옆으로 끌어당기며 앉았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집이 소중한 거 아는 거 아시죠? 근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 관리하시느라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이걸 팔아서 어머니가 더 편하게 사시면 좋잖아요. 승민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승민이의 이름이 나오자 내 가슴이 철렁했다. 승민이가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 나는 아들과 최근 통화한 기억을 떠올렸다. 승민이는 늘 바빠 보였고 통화할 때마다 피곤한 목소리로 엄마, 잘 지내? 라고만 물었다. 혹시 승민이가 수연이와 함께 이 집을 팔고 싶어 하는 걸까? 승민이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어머니. 승민 오빠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저희가 서울에서 사업도 좀 힘들고 이 집만 잘 활용하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말했다. 수연아, 이건 내 전부야. 남편이랑 같이 지은 거라 소중한 거지. 수연이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곧 다시 미소로 바뀌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다시 한번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떨림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불안한 떨림이었다. 그날 저녁 수연이가 돌아간 후 나는 강가에 앉아 달빛 아래 물결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며 강물이 살짝 흔들렸다. 나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영희야, 이 집은 우리 둘의 약속이야.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이 내 가슴을 단단히 채웠다. 하지만 수연이의 말과 그 이상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민아, 잘 지내? 승민이의 목소리는 피곤했다. 엄마, 나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 전화야? 나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승민아, 수연이가 집 팔라고 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수연이가 그런 말 했어? 나한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승민이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했다. 그냥 내가 바빠서 정신없어서. 엄마,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승민이는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짧은 통화는 내 불안을 더 키웠다. 승민이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수연이가 승민이를 설득하려고 나를 먼저 공략한 걸까? 나는 강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는 밤이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마을 어귀의 찻집에 들렀다. 찻집 주인인 민숙 씨는 내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차를 내리며 물었다. 영희 씨, 요즘 며느리가 자주 내려온다던데?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숙 씨, 수연이가 자꾸 집 팔라고 해. 근데 뭔가 이상해. 민숙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집? 그 보물 같은 집을 왜 팔아? 근데 영희 씨,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수연이 예전에 서울에서 사업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겼다는 소문 들은 적 있어. 조심해. 그 말은 내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다. 빚? 수연이가 빚쟁이들에게 쫓겼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늘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행동했고 승민이도 그녀를 믿고 결혼하지 않았나? 하지만 민숙 씨의 말은 내 의심을 더 키웠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강가에 앉았다. 물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며칠 뒤 수연이가 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한 중년 남자를 데려왔다.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말투는 어딘가 거칠었다. 어머니, 이쪽은 박 사장님이세요. 집 좀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수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박 사장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며 지켜봤다. 박 사장은 집을 둘러보며 벽을 만지고 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집이네요. 여기 민박 지으면 대박 날 거예요. 그의 말투는 마치 집이 이미 자기 것인 양 들렸다. 나는 속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박 사장님, 이 집은 안 팔아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사장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어머니, 그냥 말 나온 김에 둘러보는 거예요. 수연이가 워낙 좋게 말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수연이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달랬다. 어머니, 박 사장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연이의 말과 박 사장의 태도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꺼내 일기장을 넘기며 나는 다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문득 수연이가 서류 가방에서 꺼냈던 계획서가 떠올랐다. 그 계획서에는 내 집의 주소와 면적이 정확히 적혀 있었다. 어떻게 수연이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 불안한 마음이 강물처럼 밀려왔다. 민숙 씨의 말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연이가 빚쟁이들에게 쫓겼다는 소문?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항상 밝고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그날 이후 수연이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주말마다 마을로 내려오며 집을 둘러보는 시간을 늘렸다. 처음엔 집안 청소나 수리를 도와준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단순한 도움 이상으로 느껴졌다. 어머니, 이 집 벽에 금이 간 것 같아요. 제가 친구 불러서 봐줄까요? 그녀의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계산된 뉘앙스가 있었다. 그 주말 수연이는 또다시 내려왔다. 이번엔 사업 파트너라고 소개한 박 사장을 다시 데려왔다. 지난번 방문 때도 그를 만났지만 이번엔 그의 태도가 더 노골적이었다. 박 사장은 선글라스를 벗지도 않은 채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집 정말 위치가 끝내주네요. 강변 민박으로 개조하면 대박 날 거예요. 어머니, 진짜 팔 생각 없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자신만만했다.
나는 속에서 불쾌함이 치밀어 올랐다. 박 사장님, 몇 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은 안 팔아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수연이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단칼에 자르지 마세요. 박 사장님이 어머니 생각해서 좋은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요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수연이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따뜻함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다. 수연아,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 집은 내 전부야. 더 이상 이런 얘기 꺼내지 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 사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 어머니,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은 내 귀에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집 끝까지 안내하며 최대한 예의를 지켰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박 사장이 집의 경계를 밟으며 벽을 살피는 모습, 수연이가 그의 옆에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은 마치 사냥꾼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듯했다. 그날 오후 수연이와 박 사장이 떠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을 꺼내 다시 확인했다. 일기장은 오래되었지만 모든 페이지가 명확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연이의 그 계획서, 그리고 박 사장의 태도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내 집을 노리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낚싯대가 물결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낚싯바늘을 던지며 생각했다. 수연이의 행동도 이 물결과 비슷하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흐름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나는 낚싯대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마치 내 마음을 반영하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며칠 뒤, 사건은 갑작스럽게 터졌다. 수연이가 또다시 마을로 내려왔다. 이번엔 서류 가방뿐 아니라 커다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집에 새로 설치할 물건이에요. 제가 좋은 거 골라왔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상자를 내려놓았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 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두툼한 서류 뭉치였다. 수연아, 이게 뭐야? 나는 놀라서 물었다. 수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집 관리하려면 서류도 정리해야죠. 제가 어머니 대신 좀 정리해드리려고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며 내게 내밀었다. 여기 집의 세부 정보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팔 때 필요할 서류예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손이 멈칫했다. 서류에는 내 집의 주소와 면적이 정확히 적혀 있었지만 소유권 부분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어떤 낯선 회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연아, 이게 뭐야? 이 회사 이름은 뭐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이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아, 어머니, 그건 그냥 임시로 적은 거예요. 제가 관리 편하게 하려고.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어색해졌다. 나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위조된 흔적이 있었다. 서류의 글씨체와 인장이 미묘하게 달랐다. 내 가슴은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수연아, 이거 위조된 거 아니야? 나는 날카롭게 물었다. 수연이는 급히 손을 내저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그냥 어머니 도와주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수연아, 지금 당장 이 서류 어디서 났는지 말해. 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수연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갑자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은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벅차요.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어머니도 우리도 다 좋잖아요. 하지만 나는 진정할 수 없었다.
그 서류를 손에 쥔 순간 내 직감이 외쳤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수연이는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나는 서류를 책상에 던지고 수연이를 똑바로 바라봤다. 너 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 집을 왜 이렇게 노리는 거지? 수연이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다.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을 팔면 어머니도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승민 오빠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 귀에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수연아, 지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서류 들고 오지 마.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민아, 지금 당장 엄마한테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승민이는 그날 밤늦게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섰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연이가 또 무슨 말 했어? 나는 승민이를 소파에 앉히고 서류를 보여줬다. 이거 봐, 수연이가 이걸 가져왔어. 이 서류, 위조된 거야. 승민이의 눈이 커졌다. 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넘기며 말했다. 엄마, 이게 정말이야? 수연이가 왜 이런 걸? 나는 승민이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수연이가 집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승민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나도 최근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 수연이가 자주 이상한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밤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왔어. 그리고 나한테 사업이 어렵다고 했어. 빚이 좀 있다고.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빚? 수연이가 빚이 있다고? 나는 민숙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수연이가 예전에 빚쟁이들에게 쫓겼다는 소문. 그게 사실이었던 걸까? 나는 승민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승민아, 엄마가 이 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너도 알아야 해. 수연이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승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해. 내가 수연이를 잘못 믿었어. 나는 승민이를 안았다. 괜찮아. 승민아.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연이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음모의 뿌리는 점점 더 깊게 내 집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강가에 나가 물결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물결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수연이의 음모, 그녀의 탐욕스러운 눈빛, 그리고 승민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낚싯대를 들고 물결을 향해 던졌다. 낚싯바늘이 물에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짐했다. 이 집은 내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수연이의 차가 다시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이의 차가 마을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창밖을 내다보니 그녀의 차 헤드라이트가 집 앞을 비추고 있었다. 왜 또 왔지? 서류를 가져간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나는 문을 잠그고 창문을 확인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승민이는 아직 서울에 있었고 나는 홀로 이 집에 있었다. 수연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예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어딘가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무시하고 기다릴까? 하지만 그녀의 노크 소리는 점점 더 세졌다. 어머니, 제발요. 승민 오빠 걱정돼서 그래요. 승민이의 이름을 들자 내 마음이 약해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수연이는 피곤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또다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 앉아 수연이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오늘 그 서류 때문에 오해가 생겼네요. 제가 제대로 설명 못해서 죄송해요. 그녀는 가방에서 새로운 서류를 꺼냈다. 이번 서류는 더 두껍고 법적인 용어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집 이전 서류예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업이 위기예요. 빚이 많아요. 이 집을 팔면 다 해결돼요.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고 승민 오빠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이제 더 이상 설득이 아니라 강요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수연아, 안 돼. 이 집은 팔지 않아. 내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지만 수연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내 앞으로 밀며 말했다. 어머니,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승민 오빠가 아프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빚쟁이들이 승민 오빠를 노릴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승민이의 이름이 나오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위협인가? 그녀는 정말 승민이를 이용해서 나를 압박하는 건가? 수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승민이를 왜 끌어들이는 거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이 집은 어머니 혼자 관리하기 벅차요. 팔아서 돈으로 바꾸면 어머니도 우리도 다 좋잖아요. 서명하세요, 제발. 그녀의 눈빛은 이제 필사적이었다. 나는 서류를 바라봤다. 이전 서류에는 내 이름과 집의 세부 사항이 적혀 있었고 수령이는 어떤 낯선 회사의 이름이었다. 박 사장의 회사인가? 바로 그때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 소리가 울렸다. 강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듯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말했다. 수연아, 좀 생각해 볼게. 차 한 잔 마시고 가. 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손이 떨려 주전자가 흔들렸다. 수연이는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기다렸다. 어머니, 빨리 결정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엌에서 차를 타며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승민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 수연이가 지금 가고 있어? 조심해.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메시지를 보자 내 불안이 극에 달했다. 나는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신호가 가지 않았다. 비 때문에 신호가 약해진 모양이었다. 나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갔다. 수연이는 소파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펜을 쥐어주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세요. 다 끝날 거예요. 나는 펜을 쥐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 내 빚이 얼마야? 왜 이 집을 이렇게 노리는 거지? 수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요. 이 집값이면 제 빚 다 갚고도 남아요. 어머니도 노후 자금으로 쓰시고 좋잖아요. 그녀의 말은 이제 노골적이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펜을 쥐어주려 했다. 서명하세요. 승민 오빠를 위해서라도. 나는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연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부엌 쪽으로 가서 뒷문으로 슬쩍 나갔다. 비가 쏟아지는 강가로 뛰어들었다. 발이 흙에 미끄러졌다. 나는 구두를 벗고 맨발로 달렸다. 뒤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녀의 발소리가 쫓아왔다. 강가는 비로 젖어 있었고 물이 불어나고 있었다. 장마철이라 강물이 거세게 흘렀다. 나는 강변 길을 따라 달렸다. 가시덤불이 내 팔을 스쳤다.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숲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빽빽한 숲은 어두웠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달렸다. 왜 이런 일이?
수연이가 왜 나를 배신한 거지? 과거가 떠올랐다. 승민이가 수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숲속에서 나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아팠다. 뒤에서 수연이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오해예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일어나 다시 달렸다. 숲 끝에 마을 도로가 보였다. 비가 세차게 내리며 시야를 가렸다. 나는 도로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 한적한 길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다. 한참 후 노란 택시 불빛이 보였.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 택시가 멈췄다. 기사님은 내 꼴을 보고 놀랐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비에 다 젖었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빨리 가까운 마을로 가주세요. 급해요. 기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실 건지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승민이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가 있는 호텔 주소였다. 여기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보여줬다. 택시는 비를 뚫고 달렸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수연이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약했지만 다행히 연결됐다. 승민아, 나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 호텔로 가는 중이야. 승민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다행이다. 빨리 와.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수연이가 지금 마을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도로와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수연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빚 때문인가? 아니면 더 큰 욕심 때문인가? 나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과 함께 강에서 낚시하던 날들.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영희야, 이 집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자. 그 말이 지금처럼 아프게 느껴질 줄이야.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봤다. 아주머니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창백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내 마음은 피곤을 넘어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이가 쫓아올까? 그녀는 내 집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승민이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호텔은 30분 거리였. 그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 택시가 마침내 호텔 앞에 도착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부슬비가 내렸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로비로 뛰어들었다. 승민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줬다. 엄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승민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승민아. 엄마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호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승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수연이가 빚이 많아. 그녀가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주 통화했는데 내가 몰래 들었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 그리고 그 서류 위조된 거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 내가 수연이를 잘못 믿었어. 나는 승민이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나는 승민이를 위로하며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호텔 방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경찰은 뭐래? 나는 물었다.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위조랑 사기 혐의로 조사 시작했대. 근데 엄마, 수연이가 도망칠지도 몰라. 우리가 증거를 더 찾아야 해. 나는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증거라. 그 위조된 서류가 이미 증거였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했다. 나는 승민이에게 물었다.
수연이가 자주 만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야? 박 사장과 관련이 있는 거야?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박 사장은 수연이의 빚쟁이 중 한 명이야. 그 사람이 집을 사서 민박으로 만들려고 했어. 수연이가 나한테 몰래 전화로 말하는 걸 들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수연이는 내 집을 빼앗아 돈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다. 나는 승민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승민아, 우리가 이겨낼 거야. 엄마가 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너도 지킬 거야. 승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나도 도울게.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나는 마을로 돌아가 집의 소유권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다. 승민이는 수연이의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해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 비록 폭풍이 우리를 덮쳤지만 우리 모자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연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나는 승민이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년이 우리를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승민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우리 같이 싸우자. 호텔을 나서며 나는 집을 떠올렸다. 강가의 집, 남편의 일기장,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숲속 나는 맨발로 달렸다. 가시덤불이 내 팔을 스치고 젖은 흙이 발바닥에 달라붙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승민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엄마, 도망가, 빨리. 수연이의 배신, 그녀의 위조된 서류,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나무들 사이를 뚫고 달렸다. 어둠이 나를 삼킬 듯 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찾아야 했다. 숲 끝에 마을로 이어지는 좁은 도로가 보였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강물이 불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도로로 뛰쳐나와 손을 흔들었다. 택시, 제발. 하지만 이 한적한 시골길엔 차가 거의 다니지 않았다. 내 옷은 비에 젖어 무겁게 몸에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을 덮었다. 멀리서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보였다. 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손을 흔들었다. 택시였다. 차가 멈추자 나는 문을 열고 뛰어들었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이렇게 젖었어요? 기사님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빨리 가까운 마을로 가주세요. 급해요. 기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어디로 가실 건지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승민이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가 있는 호텔 주소였다. 여기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소를 보여줬다. 택시는 비를 뚫고 달렸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나는 뒤를 돌아봤다. 수연이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승민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약했지만 다행히 연결됐다. 승민아, 나 지금 택시 타고 가고 있어. 호텔로 가는 중이야. 승민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 다행이다. 빨리 와.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 수연이가 지금 마을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에 젖은 도로와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수연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빚 때문인가? 아니면 더 큰 욕심 때문인가?
나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승민이가 수연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 그녀는 얼마나 다정했는지. 어머니, 이 집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자주 내려와서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나는 그녀를 딸처럼 믿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택시 기사님이 룸미러로 나를 힐끔 봤다. 아주머니,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창백해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내 마음은 피곤을 넘어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이가 쫓아올까? 그녀는 내 집을 빼앗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핸드폰을 쥐고 승민이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호텔은 30분 거리였. 그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 회상이 밀려왔다. 남편과 함께 강에서 낚시하던 날들.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영희야, 이 물결처럼 우리도 영원히 흘러가자. 그 말이 지금처럼 아프게 느껴질 줄이야. 집은 내 삶의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후 나는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다. 승민이가 어렸을 때 강가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나도 커서 낚시꾼 할래. 그의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택시가 마침내 호텔 앞에 도착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부슬비가 내렸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로비로 뛰어들었다. 승민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아줬다. 엄마,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그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나는 승민이를 끌어안았다. 괜찮아, 승민아. 엄마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호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승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수연이가 빚이 많아. 그녀가 나한테도 말 안 했어.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하고 자주 통화했는데 내가 몰래 들었어.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어. 그리고 그 서류 위조된 거야.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엄마. 내가 수연이를 잘못 믿었어. 나는 승민이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년이 우리를 속인 거야. 나는 승민이를 위로하며 방 안을 둘러봤다. 작은 호텔 방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경찰은 뭐래? 나는 물었다.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류 위조랑 사기 혐의로 조사 시작했대. 근데 엄마, 수연이가 도망칠지도 몰라. 우리가 증거를 더 찾아야 해. 나는 책상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증거라. 그 위조된 서류가 이미 증거였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했다. 나는 승민이에게 물었. 수연이가 자주 만난 그 이상한 사람들이 누구야? 박 사장과 관련이 있는 거야?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박 사장은 수연이의 빚쟁이 중 한 명이야. 그 사람이 집을 사서 민박으로 만들려고 했어. 수연이가 나한테 몰래 전화로 말하는 걸 들었어.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다. 수연이는 내 집을 빼앗아 돈을 챙기려는 계획을 세운 거였다. 나는 승민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승민아, 우리가 이겨낼 거야. 엄마가 집을 지킬 거야. 그리고 너도 지킬 거야. 승민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나도 도울게. 그날 밤, 우리는 호텔 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나는 마을로 돌아가 집의 소유권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했다. 승민이는 수연이의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확인해 더 많은 증거를 찾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비록 폭풍이 우리를 덮쳤지만 우리 모자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수연이는 어디에 있을까? 그녀는 또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나는 승민이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년이 우리를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승민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우리 같이 싸우자. 호텔을 나서며 나는 집을 떠올렸다. 강가의 집, 남편의 일기장, 그리고 우리 가족의 추억.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호텔방의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고 투명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승민이와 나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이의 배신, 위조된 서류, 그리고 그녀의 빚쟁이들과의 음모. 그 모든 것이 내 집과 남편의 일기장을 노린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승민이와 나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우리가 이겨낼 거야. 승민이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승민아. 이 집은 우리 거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우리는 아침 일찍 마을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미 수연이를 조사 중이었다. 승민이가 제공한 증거, 그녀가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내가 발견한 위조 서류는 수연이의 사기 혐의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연이는 내 며느리였고 승민이의 아내였다. 그녀의 배신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자의 신뢰를 산산이 부순 폭탄이었다. 마을에 도착하자 나는 집으로 곧장 갔다. 비로 인해 강물이 불어나 있었지만 집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나는 안방에 들어가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다. 낡은 페이지에는 그의 손글씨가 생생했다. 영희야, 이 집은 우리의 약속이야. 그 문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다. 수연이가 이곳을 더럽혔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이곳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승민이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이 집 우리가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승민아, 뿌리가 썩은 나무도 자르면 새싹이 돋아나. 우리도 그럴 거야.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서류만으로도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충분히 기소할 수 있어요. 수연 씨가 연루된 박 사장이라는 사람도 조사 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년이 내 집을 노렸어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승민이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엄마, 내가 수연이를 잘못 믿었어. 미안해. 나는 승민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승민아,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년이 그 사랑을 이용한 거지. 법정 싸움은 길고 지루했다. 수연이는 처음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어머니와 승민 오빠를 위해 좋은 기회를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변명은 허술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 위조된 서류, 그녀의 빚 기록, 그리고 박 사장과의 통화 내용은 그녀의 거짓을 낱낱이 드러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승민이는 수연이와의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엄마,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어. 나도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혼 절차는 고통스러웠다. 승민이는 매일 밤 울었고 나는 그를 위로하며 함께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연이는 결국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박 사장은 별도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법정에서 수연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잊을 수 없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는 내 가족을 배신했어.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Sue ascended. 수연이의 음모로 인해 집의 일부가 망가져 있었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 잡동사니 같은 장식품, 깨진 창틀, 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 나는 망치를 들고 부서진 것들을 손질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 노동은 내 마음을 정화하는 듯했다. 승민이도 내 옆에서 망치를 들었. 엄마, 우리 이 집 다시 살려내자. 그의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이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집을 정리했다. 부서진 창틀을 고치고 새 가구를 들였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도왔. 민숙 씨는 찻집에서 간식을 가져왔고 이웃 아저씨는 새 창문을 설치해줬. 영희 씨, 이 집 다시 예쁘게 만들어요. 우리 마을의 보물이잖아요. 그들의 따뜻한 말은 내게 큰 힘이 됐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히 내 것이 아니라 마을의 일부였고 우리 모두의 추억이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승민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수연이와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털어놓았. 엄마,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그건 다 거짓이었어. 나는 승민이를 안으며 말했다. 승민아,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던 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니? 그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 그년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느 날 나는 집을 둘러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승민아, 우리 이 집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자. 아이들한테 낚시 가르치고 어르신들한테는 옛날 이야기 들려주자. 승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야. 나도 낚시 가르치고 싶었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웠다. 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며칠 뒤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집은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의 보물로 만들고 싶어요. 같이 가꾸고 같이 즐기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아이들은 집 앞 강가에서 낚시를 배웠고 어르신들은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집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연이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치우고 그녀가 만졌던 가구를 손질했다. 그 모든 것은 썩은 뿌리를 뽑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승민이도 변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며 웃었다. 이렇게 던져야 물고기가 물어요.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다. 어느 저녁 집 앞 강가에서 일하는 중에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수연이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열어볼까? 하지만 나는 편지를 뜯지 않고 불 속에 던졌다. 불꽃이 편지를 태우며 춤췄다. 나는 그 불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자유였. 집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창문은 새 것으로 바뀌었고 마루는 반짝였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나는 깨달았.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내 삶, 내 가족, 그리고 내 마을의 심장이었다. 수연이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 승민이도 그랬다. 해가 지는 집 앞에서 나는 승민이와 함께 앉았다. 엄마, 우리 잘 해냈지? 승민이가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승민아, 이제 새 시작이야.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집은 평화로웠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가에 햇살이 내려앉았다. 수연이의 배신과 그로 인한 폭풍이 지나간 후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 손끝으로 마루를 만지며 나는 남편의 일기장을 떠올렸다. 그 일기장은 우리의 삶을 담은 보물이었다. 이제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 나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승민이와 나는 매일 아침 집 앞 강가에서 시간을 보냈. 부서진 창틀을 고치고
마당에 새 나무를 심었다. 집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와 승민이도 마찬가지였다. 법정 싸움이 끝난 후 승민이는 서울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수연이와의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엄마, 나 이제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나는 승민이를 끌어안았다. 그래, 승민아, 우리 같이 시작하자.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우리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이 집에서 새 뿌리를 내리기로 했다. 우리는 집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으로 만들기로 했다. 첫 번째 단계는 집을 정리하는 일이었다. 수연이가 남긴 흔적 부서진 가구, 잡동사니 같은 장식품을 치웠다. 나는 망치를 들고 부서진 창틀을 고쳤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그 노동은 내 마음을 가볍게 했다. 승민이도 옆에서 망치를 들었다. 엄마, 이 집 다시 예쁘게 만들자. 그의 미소는 오랜만에 진심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다. 민숙 씨는 매일 아침 찻집에서 간식을 가져왔다. 영희 씨, 이 집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 기뻐요. 우리 마을 보물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웃 아저씨는 새 창문을 설치해줬다. 영희 씨, 이거 써보세요. 집이 더 밝아질 거예요. 마을 아이들은 집 앞 강가에서 뛰놀며 낚시를 배웠다. 할머니, 이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집을 채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건 잉어야. 강에서 사는 친구지. 어느 날 승민이가 제안을 했다. 엄마, 우리 아이들한테 낚시 가르치는 클래스 열어보면 어때? 나도 옛날에 엄마 아빠랑 낚시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승민아. 이 집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자.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첫 번째 낚시 클래스를 열었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깔깔거렸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나 커서 낚시꾼 할래요. 그 말에 나는 승민이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엄마, 이게 바로 내 꿈이야. 클래스는 금세 마을에서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 어르신은 낚시를 하며 말했다. 영희 씨, 이 집 덕분에 우리도 젊어지는 기분이야. 그 말은 내게 큰 선물이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사람들을 이어주고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집에 나가 마루를 닦았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연이의 흔적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치우고 그녀가 만졌던 가구를 손질했다. 그 모든 것은 썩은 뿌리를 뽑는 과정이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나는 승민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수연이와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털어놓았다. 엄마,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 그런데 그건 다 거짓이었어. 나는 승민이를 안으며 말했다. 승민아, 사람을 진심으로 믿었던 게 어떻게 잘못일 수 있겠니? 그 순수한 믿음을 이용한 그년이 천하의 나쁜 놈이지. 승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느 날 나는 집을 둘러보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승민아, 우리 이 집에서 옛날 이야기도 나누자.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승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 그거 멋진 생각이야. 아빠의 이야기도 사람들에게 들려주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획을 세웠다. 집을 마을의 추억 공간으로 바꾸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며칠 뒤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이 집은 제 남편의 유산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의 보물로 만들고 싶어요. 같이 추억을 나누고 같이 웃으면 어떨까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영했다. 아이들은 강가에서 낚시를 배웠고 어르신들은 마루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려줬. 여기 이 페이지에 남편이 이렇게 썼어요. 영희와 함께 강에서 낚시하는 날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수연이의 흔적을 완전히 지웠다. 그녀가 남긴 물건들을 버리고 그녀가 만졌던 곳을 깨끗이 닦았다. 그 모든 것은 썩은 뿌리를 뽑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마음도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 승민이도 변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며 웃었. 이렇게 던져야 물고기가 물어요.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이 사라져 있었다. 어느 저녁 집 앞 강가에서 일하는 중에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수연이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열어볼까? 하지만 나는 편지를 뜯지 않고 불 속에 던졌다. 불꽃이 편지를 태우며 춤췄다. 나는 그 불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자유였다. 집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마루는 반짝였고 창문은 새 것으로 바뀌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내 삶, 내 가족, 그리고 내 마을의 심장이었다. 수연이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승민이도 그랬다. 가을 햇살이 강가의 집에 내려앉았다. 마루는 반짝였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강물은 부드럽게 흘렀다. 집은 이제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 찬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집 앞 강가로 나가 낚싯대를 들고 물결을 바라봤다. 그 순간마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내 삶의 심장이자 내가 다시 찾은 평안의 뿌리였다. 지난 몇 달은 기적 같았다. 수연이의 배신과 그로 인한 폭풍이 지나간 후 승민이와 나는 집을 마을의 보물로 만들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낚시를 가르치는 클래스를 열었고 어르신들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집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어느 날 민숙 씨가 찻집에서 간식을 들고 찾아와 말했다. 영희 씨, 이 집 이제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관광객들도 찾아온대. 그녀의 말은 농담이 아니었다. 강변에 위치한 이 집은 소문을 타고 도시 사람들의 주말 여행지로 떠올랐다. 집은 이제 작은 추억의 명소가 되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찾아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집 한쪽에 작은 찻집을 열었다. 승민이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만든 요리와 내가 끓인 차를 내놓았다. 할머니, 이 생선구이 진짜 맛있어요.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고마워요. 우리 강에서 잡은 생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 말에 손님들은 감탄하며 집을 둘러보았다. 찻집은 소박했지만 꾸준한 수입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 돈으로 집을 더 가꾸고 마을 아이들에게 무료로 낚시 클래스를 열었다. 승민이도 변했다. 그는 수연이와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집에서 새 삶을 찾았다. 어느 날 그는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 집에서 낚시 가게를 열고 싶어. 아빠처럼 낚시 도구 만드는 거야. 나는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았다. 승민아, 정말 잘 생각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는 집 한쪽에 작은 낚시 가게를 열었다. 승민의 강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나무로 만든 간판과 강에서 영감을 받은 장식으로 꾸며졌다. 승민이는 손님들에게 낚시 도구를 설명하고 강에서 낚시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 낚싯대는 가벼워서 초보자도 쉽게 쓸 수 있어요. 그의 미소는 과거의 그늘을 완전히 지운 듯했다. 승민이의 낚시 가게는 금세 마을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는 손님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맞는 낚시 도구를 추천하며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낚시꾼이 되었다.
나는 매일 아침 산책길에 승민이의 가게에 들렀다. 그가 끓여주는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박냄새 속에서 웃는 승민이를 보는 것은 내게 그 어떤 보물보다 큰 기쁨이었다. 어느 날 승민이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행복해. 이 가게가 내 꿈이었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엄마도 너 때문에 행복해. 집을 가꾸는 동안 승민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녀는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젊은 교사 지혜였다. 지혜는 아이들에게 낚시 클래스를 보러 자주 찾아왔다. 이 집 정말 따뜻해요. 강도 너무 아름답고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승민이와 지혜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날 지혜가 승민이에게 낚싯바늘을 선물했다. 승민 씨,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승민 씨처럼 강한 사람에게 어울릴 거예요. 승민이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승민이가 다시 사랑을 찾는 모습은 내게 큰 위안이었다. 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게 새로운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느꼈다. 나이 들며 배운 것은 독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키우는 법이었다. 수연이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돈이나 집이 아니라 가족과 커뮤니티, 그리고 내 안의 평화였다. 나는 매일 아침 집에 나가 마루를 닦았다. 그 마루는 내 손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나도 그 과정에서 새로 태어났다. 어느 가을 오후 나는 집 앞 강가에 앉아 남편의 일기장을 읽고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강물을 흔들었다. 승민이가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이거 봐. 그는 하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낚시가게의 첫 수익으로 갚은 대출 원금과 이자가 들어 있었다. 엄마, 첫 번째 상환이야. 앞으로 꼬박꼬박 갚을게. 그의 미소는 자신감으로 빛났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며 말했다. 승민아, 대견하다. 엄마의 첫 투자자 역할 잘 해냈어.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 순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다. 발신인은 수연이었다. 교도소에서 보낸 또 다른 편지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결심했다. 그녀의 말은 더 이상 내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는 편지를 뜯지 않고 불 속에 던졌다. 불꽃이 편지를 삼키며 춤췄다. 나는 그 불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과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 집은 이제 마을의 심장이었다.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집에서 승민이와 지혜가 함께 낚시 도구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강을 물들이고 집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내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승민이의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도 고마워. 사랑해.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집은 내 삶의 전부였다. 수연이는 그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우리는 지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소유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속에 있다. 나는 강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내 삶의 진짜 평안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지는 집 앞에서 나는 승민이와 함께 앉았다. 엄마, 우리 잘 해냈지? 승민이가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래, 승민아. 이 집은 우리의 승리야.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집은 평화로웠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계절이 기다리고 있었다.